저희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님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버클리대 경제학 박사, 그다음에 이력으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경제추격연구소장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강연 내용 굉장히 기대되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풀한 아마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희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도 2차마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고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그 여성만 있는 자리에 와서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분위기에 좀 익숙한 게 제가 요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가면은 저만 남자였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네. 그 요가장이 지금 딴 데로 이사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이런 여성과 분위기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한국 경제 기업 너무 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한 발짝 건너뛰어서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한국 경제 기업 또 여성 경영에 대한 시사 이런 식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잠깐만요. 네.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제가 하는 그 경제 추격 추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관점에서 여러 나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로 가는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낸 책에도 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경제 추격론에 요약된 책이 바로 영문으로는 이거고 이제 한글로는 저 책이 다 요약돼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이 그 추격 캐치업인데요. 이 말은 후발국 기업 또는 기업이 선발국이나 선발 기업을 따라잡거나 넘어서는 것, 넘어서는 추월이죠. 추격 추월. 그다음에 거꾸로 당하면 추락입니다. 추락. 그래서 제가 추격, 추월, 추락 3추 경제학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라면은 1인당 소득 그 나라의 또 세계 경제 규모가 되겠죠. 현재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제 추격하고 있는데 기업이라면 생산성 또는 뭐 시장 점유율, 매출액 증가 같은 걸 가지고 추격 추월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조가 제가 아니고 아브라모비치라는 경제사학자가 영어로 캐칭 업, 포징 어헤드, 폴링 비하인드라는 유명한 논문을 썼는데 그게 바로 추격 추월 추락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이 논문은 주로 선진국들 사이인데 저는 이제 이머징 컨트리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추격 추월 추락을 저는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미국 대비 몇 프로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국이 지금 미국 대비 70%에 달해서 70%. 일본과 같은 수준 몇 년 사이 일본을 넘어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추격 일종이라는데, 근데 아직 독일은 미국 대비 80%에서 우리가 한 10% 갭이 있어서 저는 이제 추격 2.0은 우리가 독일 정도까지는 이제 가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추월했고, 그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같이 이렇게 잘 추월한 나라가 드물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중진국 함정은 미국 대비 1인당 소득이 20% 40% 박스권에서 몇십 년 동안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추격 지표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나라의 비중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육박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한중 수교한 92년에 한국보다 작은 나라였어요. GDP 규모로.
근데 그새 한국보다 6배 이상 큰 나라가 됐습니다. 6배 이상. 그래서 미국을 이제 추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수준은 과거에 일본이 제일 잘 나갈 때 90년대 중반에 그 수준에 딱 도달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추락했거든요.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럼 미국도 중국이 너네 일본처럼 추락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일본의 결정적 실수가 이제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를 너무 절상시킨 것인데, 그런 걸 중국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피하는 거 두 개. 한국 같은 금융위기 안 하겠다. 일본 같은 버블 붕괴 안 겪겠다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처럼 추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배경하에서 제 추격 추월 추락을 몇 가지 영화 관련시킬 텐데요. 명량, 연평해전, 콜럼버스, 잡스란 영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추격 이론과 관련 없는 영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은 아마 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던지는 질문은,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넘어섰는데 저는 임진왜란 이후 최초로 한국이 다시 일본을 넘어서 생각해요. 임진왜란 이전에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나라였죠. 그래서 근데 임진왜란의 중요한 계기인데 어떻게 임진왜란 때 한국을 침략할 수 있었느냐, 뭘 믿고, 한국이 선진국이었는데 일본에 비해서 지네들이 어떻게 뭘 믿고 이기려고, 그죠? 콜럼버스는 왜 신대륙을 발견해 되었을까? 이 콜럼버스와 이순신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추격의 비밀은 기업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격이라는 것은 같아지는 것인데 같아지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 역설, 패러독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빨리 가려운 자가 늦게 간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 기회의 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 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추격 이론의 핵심 역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아힐레스건 할 때 아힐레스가 그리스의 최고의 마라토너인데 그 당시에 살았던 소피스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 아힐레스하고 거북이를 경주하는데 거북이가 아힐레스보다 100m 앞에 출발하면은 이 아힐레스는 영원히 거북을 추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거북이가 출발했던 즈음에 이 아힐레스가 도달하면은 거북이는 좀 더 앞에 가 있고 또 그 지점에 도달하면은 거북이는 좀 더 앞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거북이의 뒤에만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추격 역설인데, 그래서 추격만 해서는 추격할 수 없다. 아힐레스는 눈 감고 확 달려가든가 아니면은 거북이랑 다른 경로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빗과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데이빗은 골리앗과 같은 룰로 싸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싸운 거잖아요. 맨투맨을 싸우지 않고 화살 새총으로 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후발자는 선발자랑 다른 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역설은 뭐냐면은 빨리 가는 자가 늦게 간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점에 출발하고 있는데 목표점 저기에 가는 것인데 여기에 가는 빠른 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리 쭉 가면은 빨리 도착하느냐? 불행하게도 고속도로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잼이에요, 잼. 경치돼 있단 말이죠. 반면에 우회도로 있어요. 우회도로는 길이는 긴데 트래픽이 없어요. 자기가 실력만 좋으면은 운전만 잘한다면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산길이지만. 그래서 두 번째 역설이 바로 빨리 가려는 자가 늦게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다 또 하는 똑같은 방법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추격 추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로, 새로운 모델 창출하는 그런 비약, 리프로깅 전략이 추격과 추월의 핵심이다. 그래서 you cannot catch up if you just keep catching up. 추격만 해서는 추격할 수 없다. 앞에 추격은 모방한다는 얘기고 뒤 추격은 넘어선다는 얘기죠. 모방만 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넘을 수 없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구에서 달에 로켓을 쏘는데 현재 달에 있는 지점을 향해서 쏘면은 달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달에 못 가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달은 움직이니까. 그래서 달에 갈 수 있는 예상 지점을 보고 로켓을 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면은 제가 이 두 영화를 맨날 수업 전에 애들과 토론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후발자죠. 선발자는 ���렛 패커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영화에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걔네들 PC보다도 좀 더 나은 PC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걔네 거랑 다른 걸 만들어라 말이야. 다른 PC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나은 PC를 만들려 하지 말고 걔네 거랑 완전히 다른 PC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잡스의 전략이죠. 같아지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리스크가 많죠. 그래서 잡스 계속 샵 실패하죠,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혁신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은 그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리더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콜럼버스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콜럼버스도 혁신가죠.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이 동양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동양에 가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 동양의 문명과 그 다음에 뭐 향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동양에 가는 길이 그 당시에 대표인 길은 육로로 가는 육로. 근데 육로로 가면은 이 터키 쪽에서 다 산적들한테 털립니다. 털려. 그래서 포르투갈이 개발한 길이 아프리카 남단을 통해서 가는 해양로를 결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콜럼버스 생각은 뭡니까? 바로 질러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콜럼버스 생각인 것이죠. 또 하나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문득 스페인가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죠. 왜냐? 이탈리아의 동양 문명이 제일 먼저 익스포즈 됐죠. 동방견문로 해가지고. 그걸 읽고 이 친구는 동양에 가겠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스페인에 갔느냐? 먼저 포르투갈에 갔어요. 포르투갈이 당시 가장 해양 기술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야, 이렇게 갈 수 있다 하니까 포르투갈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 남단을 통해 가는 경로를 이미 개발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걸 할 수 없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이 스페인 보고 이쪽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남단이 34도인데 44도라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굉장히 머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또 스페인이 결심을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 남단 34도인데 44도라고 굉장히 멀니까 이쪽 오지 말라라고 거짓 rumor을 퍼뜨립니다. 스페인한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콜럼버스가 여기 아마 속은 사람들 하나일 텐데, 이 남단이 바로 그 희망봉이죠. 여기가 케이프 오브 굿 호프, 한국 희망봉인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봤습니다.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고 몇 년 전에 The Most Southwestern Point of African Continent 돼 있죠. 그래서 아주 멋있습니다. 이 희망봉이 접니다 이게. 네, 사진이 잘 나왔죠. 근데 여기는 뭐냐? 이 콜롬 영화 보면은, 이건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 아람브라 궁전, 아람브라. 이거 왜 나오냐면은 콜럼버스가 그래 스페인에 가서 이 프로젝트를 서포트하라고 이사벨라 여왕을 만납니다. 이사벨라 여왕을 만난 장소가 바로 그 아람브라 궁전. 이게 무슨 궁전이냐? 당시 스페인은 회교도가 잡고 있었어요. 회교도가 아프리카 올랐다면 이거를 물리친 최초의 서양 여왕이 바로 이사벨 여왕입니다. 마지막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이 성이 굉장히 험준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회교도가 지은 성입니다. 이거 회교식 성입니다. 아름다운 아람브라 궁전의 그 영화의 그 기타 송이 있듯이요. 그래서 이게 다 회교식, 회교식 사원입니다. 회교식 사원. 여러분
그리고 해교식 사회 특징이 뭐냐면 분수가 있는데 서양식 분수는 물이 막 콸콸 나오는데 여기는 물이 쫄쫄쫄쫄 나옵니다. 여기는 물이 귀해가지고 분수를 막 물을 엄청나게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블루 칼라를 많이 쓰고요. 이 장면 영화의 장면인데 이사벨라 여왕이고 뒤에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하는 장면. 설득. 야, 이걸 서포트하라. 그래서 이사벨라가 자기가 그 스페인을 회기도로부터 차지해야 하고 아주 자신만만에 처했을 때 딱 그 순간에 가가지고 콜럼버스가 너 다음 목표는 포르투갈 넘어가는 것이다. 추월하는 것이다. 설득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이사벨라 여왕이 오케이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세한 계약을 맺어요. 그때부터 계약이 있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그래서 성공하면은 뭐가 보수를 주고 콜럼버스를 뭐 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패키지를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성공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여기에 가고자 했을 때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 떨러 죽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를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돌아가 두 번째 갈 사람 손들으면 너나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노베이터는 처음에 리스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비야에 있는 근데 이게 콜럼버스의 관을 메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쪽이 이사벨 여왕입니다. 그쪽이 이사벨 여왕이 남편인 페르난데스 공입니다. 이때만 해도 굉장히 사진이 좀 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한국이 왜 나오냐?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 신들을 발견해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전 세계를 이쪽으로 간 포르투갈은 전 세계 이쪽 편을 먹고 그다음에 이쪽을 먹고 그다음에 브라질 이쪽 서쪽은 스페인한테 줍니다. 이걸 누가 했냐? 교황이에요. 교황이. 넌 둘이 싸우지 말고 착하게 나눠 가져라 해서 브라질 이쪽은 포르투갈, 브라질 서쪽은 스페인 거로 교황이 선포하는데 그래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나는 돌아가 쭉 가가지고 저기 한국 일본에 오죠. 그 일본에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일본한테 뭘 선물했느냐? 바로 총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일본이 그 총 가지고 한국에 침략한 것이죠, 사실은. 정확히 100년 뒤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고맙다. 한 말이 오브리가도가 포르투기즈로 땡큐입니다. 땡큐. 그래서 그것이 일본의 아리가또가 원래 기원이 됐다는 그런 이제 확인 안 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가또의 기원이 포르투갈 말 오브리가도가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총을 가지고 한국을 침략해서 애들이 한국을 먹었는데 바로 이것이 오랜날에 일본을 일으킨 기둥. 왜냐하면 한국에 가지고 얘네들 뭐가 가져갔습니까? 바로 도자기 기술을 가져. 도자기 기술. 그죠? 이 도자기 기술이 일본의 명치유신의 핵심입니다. 왜냐? 당시에 도자기는 서양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도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도자기 하나가 서양의 뭐 집 한 채 값이 가지고 완전히 광풍이 불었는데 이 도자기를 그 당시에 중국이 서양에 수출했습니다. 그럼 서양은 영국은 이 돈 값을 인도에서 기른 아편을 가지고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곤란하다 해가지고 아편 안 받겠다 해가지고 못하게 한 것이 아편 전쟁이죠. 그리고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져가지고 세계 바뀌면서 중국에 수출한 도자기가 그 길이 끊깁니다. 그래서 서양이 대안을 찾은 것이 바로 일본의 도자기입니다. 일본의 도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의 도자기가 서양에 팔리면서 그 돈 가지고 일본이 명치유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연결고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 바로 이제 청나라 도자기인데 일본 도자기가 한국 도자기 기술을 건너가 가지고 한 것이란 면에서
임진왜란이 큰 어떤 일본한테 역사적인 흥망성쇠의 계기였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여러 나라를 살펴봤는데 이제 앞에 그 책에서 핵심은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기회창이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모델, 새로운 경로를 창출한 것이 흥하는 핵심이란 것이고, 한국으로 봐서는 바로 이 아날로그 디지털로 이 변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창이 되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생각합니다. 다시 일본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큰 기술 파라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역전의 찬사되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또는 에너지 혁명이 바로 이제 새로운 파라다임 변화가 되고 있어서 여기서 기업들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또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황기가 찬스다. 불황기에 대한만이 많은 물건값도 싸지고 사람값도 싸지고 돈값도 싸져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의 변화도 기업들의 유분리를 바뀌는 면에서 또는 바뀌게 한다는 면에서 기회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후발자로서는 선발자의 경로 그대로 따라가는 경로 추저정, 패스 팔로잉이 있는 반면에 넘어서기 위해서는 특정한 단계를 건너뛰거나 또는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 전략이 리프로깅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히토편이 유럽식의 GSM 또는 TDM을 건너뛰고 CDM으로 바로 갔단 말이죠. 현대정체 엔진, 삼성의 DRAM도 다 이전 단계의 모델을 건너뛰고 다음 단계를 먼저 개발해서 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추격추월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은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생산성이라면은 1세대 휴대폰은 아날로그 모토로라, 2세대는 TDM의 GSM 노키아인데 한국은 이 두 개를 건너뛰고 굉장히 이머징하고 있는 퀄컴 기술을 갖단 말이죠. 근데 이 기술은 장기적으로는 우월하지만은 처음에는 생산성이 안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GSM보다 낮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엔 적자를 본단 말이죠. 그럼 이 적자 보기 시기를 넘어서면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테슬라 같은 것도 다 현재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티면은 나중에 승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리프로깅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시작하는데 그걸 버티면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죠? 테슬라도 아직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보는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추격 사이클인데 이게 마켓시어인데 첫 번째 사이클이 모토로라였다면 두 번째 사이클이 노키아하고 세 번째가 삼성인데 지금 삼성이 이제 잘못 꼬꾸라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중국 기업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추격 사이클 이론이고 이런 사이클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회창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못하면은 망한다. 아까 말한 대로 역설 세 번째 기회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나라도 보고 기업도 보고 산업도 보는데 앞서 말한 포르투갈, 스페인 모델은 새로운 항로를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무역, 새로운 상품을 유럽에 판 것이죠. 그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유럽에 대한 진입 창구의 좋은 위치를 활용해가지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제도, 그 다음에 높은 항해 기술, 높은 조선 기술, 좀 더 가벼운 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죠. 네덜란드가 바로 하멜이 한국에 온 것이죠. 네덜란드가 가장 좀 세계화된 그 나라이고 자본주의 제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주식거래소, 주식회사, 은행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가지고 위험 분산시켜 가지고 동인도 회사로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델 여기까지는 무역 모델이란 말이죠. 무역과 기술인데 영국이 바로 이제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또 등장한 것이죠. 제조업. 그래서 특허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국에 대한 후발자로서 독일은 큰 정부, 자유방영하면 영국이 지니까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산업정책에서 영국을 넘어서자 했던 것이죠. 결국 넘었죠, 독일이.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에 일본이 바로 독일 모델을 수입하고 그 영향이 한국, 대만, 중국까지 미치면서 동아시아가 등장한 것이 이 뒤로. 그죠? 한국과 대만은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포디즘 모델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초기에 일어섰고 결국은 디지털 혁명기에 일본보다 앞서 디지털 파라다임을 채택하면서 일본을 추월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동아시아 모델과 중국 특유의 모델 베이징 컨센서스를 합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의 추격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의 동아시아 모델은 개발 독재와 수출 지향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중국은 여기에 플러스 대학 학교의 지식을 활용해서 그 학교 기업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모델,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을 많이 인수합병해가지고 금방 브랜드와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되 그로부터 배워가지고 자기 기업을 먼저 육성해가지고 외국 기업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베이징 컨센서스의 핵심이 돼가지고 동아시아 모델과 자기 특유 모델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중국식 추격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중국은 아직 중국은 중증 감염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 대비 딱 30%인데 30%는 아까 말한 중증 감염의 범위인 20% 40% 레인지에 딱 한가운데입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채 벗어나기 전에 투키디에스 함정, 투키디에스 말한 대로 새로운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결국 충돌한다는 것이고, 트럼프 이후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바로 중국이 부딪히고 있는 또 하나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연결고리가 글로벌 밸류체인이죠. 글로벌 밸류체인.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주도의 밸류체인으로부터 의존하지 않겠다. 첨단 제품을 중국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을 푸시하는 것이고, 이게 무너지면 중국도 무너진다. 그래서 특기에서 함정 때문에 중국이 중증 함정을 못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한 나라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두 나라가 결국 티격태격 갈 텐데 그 상황이 세계 경제는 안 좋은 상황이죠. 그게 바로 이제 힌들버그 함정, 경제사학자인데 전 세계에 아무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계속 티격태격 하면은 전 세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 이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사이즈 되는 것이 2030년 초반에 중국의 GDP가 미국과 같아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중국이 1등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 티격태격 할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보다 커진 게 19세기 후반인데 그로부터 한 56, 60년 지나서야만이 팍스 아메리카 된 것처럼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세계가 계속 G2로 티격태격 싸우면은 한국 같은 나라한테 별로 좋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킨들버그 함정 상해라는 얘기죠. 아무도 해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에서 세계 경제 질서를 좀 룰에 기초한 새로운 무역지를 만들자라고 이제 영국이 주장한 것인데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큰 진전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의 세계화 모델은 자유방위 무역지인데 이제는 보호무역지가 등장하면서 다시 자유무역지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걸 가지는 않고 좀 강대국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행동에로부터 자유로운 룰에 기초한 프리하고 페이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G7의 핵심 에어전다였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게 그전의 세계화 모델은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세금이 낮은 나라에서 세금을 낸다는 원칙인데 이제는 그게 깨져가지고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만들고 전 세계 세금이 15%로 통일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룰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일단 미국 대비 30%에서 아직 중증 감염을 채 못 벗어났단 말이죠. 중국이.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중국의 미국 대비 사이즈가 딱 지금 70% 돌았습니다. 미국의 70%인데 이게 트럼프 때 잠깐 주춤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중국이 또 앞서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중국이 제일 빨리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간의 격차가 한 15년, 10년 사이에는 같아질 거로 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다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중국이 세계 G1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는 한국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한국 자본주의 보면 한국 자본주의도 몇 가지 진화를 해왔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잘한 게 첫 번째는 중증 감염 극복했죠. 그래서 중증 감염이라는 것은
결국 저임금 저가로 하다가는 선진국 못 되고 혁신에 의해서 고급 고가를 만들어내 한국이 그걸 했단 말이죠. 대만됐고 그래서 미국 대비 1인당 소득이 70%라는 27% 수준은 지금 서구 열강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다 미국 대 70%입니다. 일본, 한국 다. 한국이 이제는 이번 G7이 넘어서 G8이 될 수 있는 사실 자기를 확대한 것이죠. 1인당 소득으로도 서구 열강과 같고 GDP 사이즈로도 세계 10대에 들어갔으니 한국이 이제는 당연히 G10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계속 딴지를 걸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한국 자본주의 모습이 저는 과거 동아시아 자본주의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영미식 주주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지금은 새로운 혼합 자본주의가 됐는데 현재 우리가 성과가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저는 계속 그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이 들어가면서 과거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성장도 좋고 분배도 좋은 아주 미러클 경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장도 떨어지고 분배도 악화되는 영미 자본주의 안 좋은 측면을 이제 따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아 자본주의는 재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빌려서 성장을 키우는 것인데 영미 자본주의는 재투자랑 성장보다는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한테 배당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죠. 그것이 영미 자본주의 하나의 그 좀 부정적인 측면인데 자꾸 이제 투자보다는 배당 자사주로 가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못 올라가고 오히려 저성장되고 분배 악화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이제 그런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면에서 뭐가 좋은 것이냐 말이죠. 단기적으로 배당을 주면 좋지만은 또 투자가 적어지면은 기업 가치가 못 올라간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어려운 그 선택의 어떤 그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가 보면은 왼쪽 그래프는 왜 미국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있고 한국도 떨어져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탑 10%가 차지하는 임금 수준이 미국이 제일 높은데 제일 불평등인데 한국이 그 다음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이 진위계수로는 분배 괜찮은데 피케티 US는 탑 10% 쉐어로 보면은 바로 미국 다음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40% 넘어요. 굉장히 분배가 악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뭐 좀 학술 논문이나 그림인데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 자본주의를 유형별 구분해 봤더니 4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북구역 자본주의고 중간이 이제 대륙형 유럽 자본주의고 세 번째가 영미식 캐나다, 영국, 미국이고 오른쪽 끝이 동아시아 자본주의인데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이 구분은 뭐냐면은 세 가지 지표 갖고 구분했는데 뭐냐면은 성장률, 고용률, 분배 가지고 돌려가지고 같은 성과끼리 나라를 묶었더니 딱 정확하게 동아시아가 따로 나왔었어요. 이게 바로 성장도 좋고 분배 좋은 나라인데 이 그룹이 2000대는 없어졌어요. 어디 가느냐? 한국과 일본이 영미식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성장도 안 좋고 분배도 안 좋은 나라고. 대만은 북구형으로 붙고 얘가 대륙 유로입니다. 그래서 대륙 자본주의, 북구형 자본주의, 영미식, 동아시아인데 동아시아가 자본주의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외환위기 버블 붕괴 이후로 영미식을 채택하면서 이게 진짜 앞으로 한국 자본주의가 가는 길인데 이게 좋은 길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손을 쓰지 않으면 한국이 계속 분배도 안 좋아지고 성장도 저하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거는 이제 거시 지표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업 데이터 가지고 미국과 비교해봤더니 과거에 외환위기 이전 한국 기업은 돈 많이 빌리고 많이 투자해서 성장을 추구하되 이윤이 낮은 기업인데 지금은 한국이 반대돼가지고 미국보다 투자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미국보다 떨어져. 한국 매출의 성장률이 미국 기업보다 낮습니다. 투자도 적게 하고. 그래서 한국 기업 형태가 바뀌어 버렸어요. 벌써 한국 기업 형태, 우량 기업들 형태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성장 주형 기업이 아니라 이익성 주로 갔는데 이것들이 기업 차원에서는 뭐 바람직한 변화를 할 수 있겠는데 국민기 차원에서는 저투자 저성장의 뿌리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할 과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최악 시나리오를 먼저 보면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가 정착돼 가지고 탈산업화, 금융화, 서비스화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한 거지. 미국이 80년 이후로 이윤 극대하다 보니까 공장을 다 해외로 빼는 거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해외에 나가도 공장을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나오는데 애플식으로 공장을 위탁식으로 가면은 점점점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산업이 공론화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 자본주의가 좀 안 좋아진 건데 이제 트럼프 또라면 이제 바이든 이후로 기업을 다 국내로 데리고 오는 리쇼어링이 들어섰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자본주의 과거에 반수를 하고 있는 거야. 반수. 그래서 다 내보냈던 가지고는 그런 밸류체인보다는 효율을 극대화한 밸류체인보다 이제는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두 개를 좋아하는 이윤성과 안전성을 좋아하는 그런 GBC를 만드자는 것이 새로운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이런 새로운 흐름에 좀 동승해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좀 더 국내 산업 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결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한국 경기를 분석해 보니까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 스트렝스는 뭐냐면은 기존의 제조업 강국 플러스 신 디지털 플랫폼 기업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이 같이 있다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죠. 유럽은 한국의 네이버 같은 기업이 없는 거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유럽 프랑스 같은 나라들. 약점은 뭐냐? 코로나 이후로 과도한 어떤 GBC 세계화된 게 약점이 노출했죠. 그래서 와이링 하는스 같은 간단한 부품도 해외에서 만들다 보니까 생산의 교란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첨단 기술은 미국, 일본에 의존하고 시장은 중개 파는 이 이중 구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딱 스톱하면은 당장 중개 못 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GBC 구조가 있고 뒤에는 뭐냐? 미중 갈등과 보호력 증강하면서 해외에 나왔던 기업을 다시 리쇼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의 산업이 IT 위주인데 IT 플러스 바이오를 또 한번 이번에 4세기 상당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부장도 다시 부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측면이고 근데 위협은 뭐냐? 현 상황에서 여러 요인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 맞는 것도 있지만은 대기업 주도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도 어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각종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 그다음에 그다음에 각종 화관법 같은 규제 같은 것이 생기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대기업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화 신화되면서 실물 투자보다는 주식, 부동산 투자가 되고 K자 합이 돼가지고 불평등이 심화돼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리셋이 되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주자본주의 대 새로 등장하는 이항제 자본주의를 잘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조합을 만드는 얘기죠. 그래서 과도한 단기 유지의 주자본주의를 견제해 가지고 의결권과 배당을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해 주어 가지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은 상장할 때 최소한 차등 의결권을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경영자한테 파운더한테 좀 더 권한을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개정해가지고 주식 오래 보유한 주식일수록 추가적으로 의결권, 추가적 배당을 주게 해놨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차등 의결권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쿠팡이 다 미국 가가지고 상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국회에 매번 상장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있어가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주는 거. 그다음에 현금 유지의 케인지안 복구 주가뿐만 아니라 좀 더 고용 창출 유지에 쉼페터리한 일자리 복지 체계를 결합해 가지고 일부는 현금, 일부는 현금보다는 사회 서비스 뭐냐면은 각종 육아, 교육, 이런 의료 이런 것들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선물 서비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주고 그냥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 자체를 국가가 또는 민간이 결합해 만드는 그런 걸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서구형, 북구형 복지국가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북구가 돈으로 다 줬다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돈을 주는 대신에 그 서비스 자체를 국가 민간이 하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복지국가 모형을. 그래서 아동복지당 1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아동복지 체계 자체를 만드는 얘기죠. 거기서 일자리도 나온 것이고 그것이 복지국가의
유럽 복지국가 현재 가장 발달된 진화된 모습입니다. 한국이 지금 거꾸로 옛날 과거의 유럽 모델을 지금 전철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회 서비스 부분을 강화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방성과 안정을 좋아하는 새로운 어떤 그 세계화 또는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를 만드는 얘기죠. 그래서 리쇼어링, 이게 우리나라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리고, 그다음에 중국 자체 임금이 오르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워낙 경쟁이 세지니까 한국 기업들이 또 다른 나라 기업들이 탈중국해가지고 니어쇼링, 동남아로 가거나 리쇼링,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플러스 디지털 혁명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기업들이 다시 한국에 공장을 짓는 식으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정부에 조용해서 많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좀 유연하게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GBC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좀 새로 구조화돼야만이 현재 그 저성장 분배 악화의 트렌드를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좀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성장자적인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복지국가에 대한 모델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꾸 현금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노동시장은 유연하고 플러스 안전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 육아, 교육, 의료 또는 정규 미니잡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복지 서비스 자체를 촘촘하게 만들고, 그 자체가 일자리죠. 그 자체가. 그래서 정부가 펀드를 대고 민간이 실제 담당하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복지책을 만들어야만이 한국 경제가 지금 사람 줄어드는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복지국가도 과연 현금 위주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선물 서비스 위주의 북구형 복지국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지 않고서는 여성의 고용 참가율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 얘기가 좀 더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그림이 보면은 이게 여성의 고용률인데 스웨덴은 80%, 여성의 80%가 일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 40%, 50% 밑입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M자, 특히 가장 그 왕성한 시절인 30대, 40대 쭉 떨어집니다. M자예요, M자. 한국 꼴찌입니다. 여성분. 이게 왜냐? 바로 여성이 필요하는 각종 육아, 교육, 보육 서비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유치원만 해도 뭐 동일반이 있는데 딱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1시, 2시에 3시 집에 와. 어떻게 애를 보내? 이 아동수당 10만 원 주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최대 저는 중요한 점이 이런 하고, 지금 국민의 자문회에서 이걸 용을 많이 줘가지고 복지국가 모델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구 여성들은 일도 하고 자녀도 낳는데 한국 지금 여기는 일하지도 않고 애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문제라는 얘기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단 말이죠. 저희 학교도 여성 교수 있는데 이 국민학교만 들어가면 더 문제라는 얘기죠. 오히려 유치원 때는 나은데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저는 이거 없이는 한국이 지금 아까 말한 그 성장률 자치 높이는 것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이 문제를 상당 부분 여성 고용률만 높여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그림 뭐냐면은 여러 나라의 노동 중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의 비중인 한국이 굉장히 낮아요. 한국. 그래서 반면에 북쪽도 이런 쪽이 자기 마땅,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그 의료, 그 육아, 보육 서비스 부분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 근데 이 부분이 한국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인데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국민학교만 해도 초등학교만 해도 거의 종일반되게 돌릴 수 있단 말이죠. 방과후 학교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거기에 준교사 자격증 다는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로 해가지고 계속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을 수 있어 가지고 애들이 시간 보낼 수 있는 대로 되지 않고서는 전문직 여성이라 하더라도 국민학교 애들 키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 복지국가가 바로 이제 쉼페터리안 일자리를 통한 복지라는 쉽게 말하는 그런 컨셉인데, 이것이 한국의 복지국가의 모양이 되고 이것이 한국이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여성이라 여성. 그래서 오늘 제가 여성 경제를 한 얘기가 바로 이 파트가 저희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앞에 이야기는 이제 가장 최초의 성공한 CEO로서 이사벨레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 문제는 바로 이 여성 고용률, 여성에 관한 서비스 문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 모시고 한 그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부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하냐, 바로 여기에 쓰라 그랬습니다. 재정을 여기에 써야 된단 말이죠. 재정, 우리나라 재정을,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요약하면은 결국 세 가지 축의 역설인데, 오늘의 톡의 핵심은 같아지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 스티브 잡스처럼 좀 더 나은 PC가 아니라 다른 PC를 만들어라. 저는 학생한테 말할 때도 너 좀 더 잘난 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쟤는 달라 이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He is different, she is different란 말을 들으라. 그런 거죠.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새로운 경력 창출하라. 너의 인생을 만들란 말이죠. 그 다음에 빨래 가라는 데가 늦게 간다. 남이 다 하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이거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거기는 분배했단 말이죠. 거기는 레드오션이야, 레드오션.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너 길을 창출하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이제 작년 돌아가셨는데 농업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무슨 농업 같은 걸 전공하시려니까 그다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당시에는 제일 인기 있는 분야가 농업이었다 그래 아버지 세대에는 그러니까 미래를 받는 얘기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몇 년 뒤에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사실 그게 분야 레드오션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회의 창으로 날아갈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튼튼한 날개가 없으면 추락한단 말이죠. 튼튼한 날개를 갖춰야 한다. 날개는 바로 혁신 능력이 돼요. 자기의 자양과 역량과 혁신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없이는 리스크 테이킹 하면 망한다. 날개를 갖춘 다음에 날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성 CEO분들 오셨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다르려고 하지 말고 여성은 남성과 다른 여성 CEO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분야,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죠? 제가 여성 CEO 하는 회사 한번 가봤더니 확실히 사무실이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사장실 CEO실이 남성 CEO 분명히 뭔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CEO가 다르구나 느꼈는데 여러분 여성 CEO들도 남성을 갖고 이렇게 경쟁하려보다는 남성과 다른 방법으로서 길을 찾아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잘 모르지만은 이런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고 아리가도 그라시아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